안녕하세요. 19세기 말에 엘리트 정당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1950년 중반에 황금기를 맞이한 대중정당, 그 다음에 1945년쯤에 형성돼서 1970년에 본격화된 주요 정당 모형으로 자리 잡게 된 포괄정당, 그 다음에 1970년부터 형성돼서 어, 20세기 후반부에 본격적인 모형으로 자리 잡게 된 카르텔 정당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 네 정당들의 특성을 이제 요약하면 엘리트 정당의 특징은 특권을 배분하는 것. 엘리트 정당을 구성하는 당사자들 자체가 사회 특권 계층들이죠. 그러니까 랜드로드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르주아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향유하는 특권을 배분할 것인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게 엘리트 정당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중정당은 사회 개혁을 목표로 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이제 대중정당의 목표였죠. 그다음에 포괄정당의 목표는 이제 사회 개선. 그러니까 이런 계급 간의 투쟁, 계급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들, 직업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의 어떤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이제 포괄 정당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카르텔 정당은 정치인들이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어떤 사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기보다는 하나의 정치 엘리트들이 하향식으로 사회의 모순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카르텔 정당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당 간의 이제 경쟁 양식이 서로 다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랜드로드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내부적인 경쟁을 하는 게 이제 엘리트 정당의 모습이고 대중정당은 기존의 이제 엘리트 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하고 맞서서 싸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당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아니면은 지주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과 계급을 그런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과 그 다음에 노동자라는 계급을 대변하는 대중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포괄 정당은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계급을 대변하기보다도 국가가 당면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행 그게 이제 포괄 정당의 주요한 목적이었고 가능한 한 많은 표를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얻기 위한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죠. 카르텔 정당은 이제 카르텔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 성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계급을 대변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 특히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뭐 코로나와 같은 그런 국가의 재난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재난으로부터 이제 국가를 잘 경영하고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그리고 또 대외 관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어, 외세의 어떤 그런 적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카르텔 정당의 이제 목표가 되겠죠. 효과적인 국가 경영,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수요 관리.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제 국민들의 위생과 건강, 목숨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수요를 잘 관리해서 국가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이제 카르텔 정당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거 경쟁의 양태를 보면 이제 통제된 경쟁,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죠. 자기네들끼리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포함되지 않은 랜드로드나 아니면 부르주아지 간의 경쟁. 그 다음에 대중정당은 이제 지지 세력을 동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가가호호. 그러니까 이미 계급적으로 시민사회가 분리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마음을 바꿔서 보수정당에게 표를 던질 수 있거나 또 반대로 부르주아지나 랜드로드의 마음을 바꿔서 노동당을 지지하게 하는 그런 지지 정당을 바꾸게 하려는 그런 선거 운동이 아니라 이미 시민사회 집단들, 시민사회 계급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해져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이미 투표 결정이 확정된 그런 유권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는 동원 중심의 선거운동이 전개되었고, 그리고 이런 동원 중심의 선거운동은 노동지박적인 선거운동, 즉 선거 당일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노동지박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었죠. 반면에 이제 엘리트 정당의 경우에는 그 선거운동이 별로 중요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제한된 그런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선거운동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포괄정당의 경우에는 이제 경쟁적인 선거운동, 그러니까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전개되었죠. 그러니까 이 대중정당의 시기처럼 투표하려고 하는, 지지하려고 하는 정당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당 정체성도 많이 약화되었고, 그리고 정당들도 정책적으로 선명한 특정한 계급을 위한 선명한 정책을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식의 선거운동이 전개되었고, 일부는 노동지박적인, 또 일부는 자본지박적인 그런 선거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자본지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대중매체를 이용한 그런 선거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르텔 정당의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인 선거운동.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만 봐도, 대선의 후보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들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아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거 승리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대 후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르텔 정당의 경우에는 선거 운동의 목적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정책을 대변하는 그런 형태의 선거운동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정당 간의 경쟁 역시 상대가 적이 되었다가 또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심지어 스위스 같은 국가에서는 정당들에게 이제 배분되는 그런 의석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그런 국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업의 이제 초반부에 다수제 모형과 합의제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거대 연정을 형성해서 거의 모든 정당들의 이제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데 크리스찬 데모크렛, 기민당과 그다음 소셜 데모크렛, 사민당, 그다음에 레디칼 데모크렛, 그다음에 스위스 피플스 파티 이 네 정당이 행정 강요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진다고 얘기했죠.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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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을 통해서 이 네 정당이 행정 강요를 나눠 갖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데 이제 이게 바로 정당이 이제 서로 적이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을 하는 서로의 협력자, 동반자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정당들이 시장에 임명할 권한을 나눠 갖기도 하고 또 이태리의 주요 정당들은 정치적인 후원을 나누어서 행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 정당들은 이제 지역 선심의 분배를 위해서 이제 서로 협력하는 거죠. 지역 선심이라고 하면 포크 배럴,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지역 개발 관련된 예산을 서로 같이 나눠서 분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정당 간의 경쟁은 이제 한국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죠. 국가 예산을 분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정 부분 서로 국가 예산을 공유하면서 나눠서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한 국가 예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당 간의 어떤 적대적인 경쟁.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거운동을 할 때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서로를 악의 세력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정치 양극화를 또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국가 예산을 분배할 때 서로에 유리하게 여야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유리한 국가 예산을 분배해서 현직자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특히 지금은 조금 정당 간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긴 했지만 이제 과거에는 TV에서 이제 카메라를 비칠 때는 서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뭐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술도 같이 마시고 회식도 하고 뭐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서로 대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말하자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거운동의 형태는 이제 자본주의적, 더 이상 가가호 방식의 그런 동원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기보다는 대중 배치가 지배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고 정당의 자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냐 엘리트 정당에는 이제 어떤 인맥으로 그러니까 사회 특권 계층끼리 어떤 인맥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대중 정당은 이제 당비를 걷거나 또는 이제 당 기관지를 구독해서 그 구독료를 가지고 자원을 마련하고 포괄정당은 이제 다양한 모금 출처, 뭐 사비를 가지고 자원을 충당하기도 하고 또는 뭐 후원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뭐 재계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금 출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르텔 정당은 이제 주로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원과 지도부 관계를 보면, 주로 뭐 엘리트 정당은, 정당 지도부가 유일한 당원이죠.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들이 투표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권층들이 정당을 형성하고 또 그들이 유일한 당원이 되는 것이죠. 대중정당에서는 이제 대규모의 동질적인 당원들이 정당 지도부를 이제 통제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피라미드 형식의 당 조직을 만들고 상향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당 지도부를 일반 당원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이죠. 그 포괄정당은 이제 더 다양한 지지자들에게 당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정당은 상당히 까다로운 당원의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당지를 구독해야 된달지, 당에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런 회합이 있을 때 참가를 해야 된달지. 반면 포괄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까다로운 그런 당원 조직을 마련하지 않고 정당의 등록 조건도 이제 매우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선거 때, 그러니까 뭐 일정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당원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선거 뭐 직전에 당원에 당원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정당의 당원들은 당 지도부의 하나의 치어리더, 응원단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뭐 실제로 선거 전에 자원봉사자들과 뭐 그 밖에 당원들이 이렇게 길거리 응원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당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그런 모임 회합에 참가하기보다는 선거 전에 당에 가입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응원단과 같은 모습을 띠는 게 이제 포괄정당 당원들의 모습이죠. 카르텔 정당은 굳이 뭐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그런 지지자들까지도 정당 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 후보들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후보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경선에서 어떤 후보가 선거에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하죠. 근데 여론조사를 할 때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하는, 뭐 예를 들어서 당원 30%, 뭐 일반 유권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르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 꼭 등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사결정, 카르텔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후보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인데,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르텔 정당은 지역구 조직에 활동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도 중앙당에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후보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텔 정당의 당원들은 이제 분자화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분자화된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당 지도부와 일반 당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 활동가, 그 파티 액티비스트들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과 정당 지도부가 바로 연결되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 지도부는 지방 지도부의 도전을 받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중앙당 지도부가 있고 그다음 일반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지방 지도부들이 있죠. 지역 지도부들, 그러니까 지역구 지도부가 있는데 카르텔 정당의 경우에는 그런 지역구 지도부들이
또는 정당 활동가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당 지도부는 지역구 지도부에 만약에 도전을 받게 된다면 그냥 개별 당원들, 분자화된 일반 당원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지도부들 또 지역구 지도부들이 힘이 없고 따라서 당 지도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구 지도부나 지역 지도부들로부터 훨씬 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대중정당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도부가 있고 이제 일반 당원들이 있고 이제 일반 당원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대표를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또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지역에서 자신들의 대표를 선발해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중앙, 소위 얘기하면 축구로 얘기하면 이제 미드필더가 이제 굉장히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카르텔 정당에는 이제 이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그리고 당원들이 이제 분자화됐기 때문에 때로 이 중간 수준의 그런 지도부들이 이 중앙당에 도전을 했을 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수준의 일반 당원들에게 호소해서 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여준 이 피라미드 형식, 이게 바로 이제 상향식,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당 지도부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에게 책임을 지는 형태. 그다음에 포괄정당은 이제 하향식. 그러니까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냥 응원단의 역할, 선거가 있을 때. 그리고 카르텔 정당은 이 중간 지도부의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당 조직이 이 중간에 그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분리된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정당 지도부와 일반 당원들이 서로 분리돼서 상호 독립적인 그런 형태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대변의 유형을 보면 엘리트 정당은 이제 수탁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수탁자라는 거는 그냥 정당 지도부에게 어떤 유권자들 또는 시민사회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권리를 정당 지도부에게 주고 이제 그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권한을 위임을 했으면 그냥 맡기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이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이용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맡겨 놓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중정당의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의 역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피라미드 형식의 정당 구조를 통해서 이 하위 당원들이 바로 직전에 있는 바로 이 상층부에 있는 정당 지도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지도부의 그런 역할이 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또 이 하위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지도부가 바로 압력을 가해서 이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피라미드 형식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괄정당은 사업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당도 그런 정당의 그런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리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정당의 역할이죠. 근데 이 카르텔 정당의 경우에는 이 전 시간에 이 그림이 보여줬듯이 이제 정당이 국가 내부의
들어오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시민사회의 어떤 연계 기능보다는 국가의 대리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대리인이 된 게 아니라 대중정당은 이제 정당이 시민사회의 대리인인데 카르텔 정당은 국가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만큼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오히려 시민사회에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을 대변해서 시민사회 집단들에게 우리는 이제 국가를 통치하면서 이런 역할을 수행을 잘 했으니 국가의 입장에 서서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정당은.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대통령이나 행정부, 그래서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그 강요들이 뭐 이런 위기 상황에 이렇게 통치를 해서 우리는 통치를 잘 했으니 다음 선거에서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당이,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르텔 정당의 이제 기능은 시민들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국정 운영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표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대리인이죠. 정당이. 그 다음에 이 표는 이제 1950년대 후반에 서구 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태리 이 국가에서 이제 의원들의 전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직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왜 이제 이 표를 보여주냐면 카르텔 정당의 경우는 그러니까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민사회의 대리인이라기보다는 전문 직업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고 그 국가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이제 표를 호소하는 그런 카르텔 모형에 부합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의원들의 구성이 정치 엘리트들로 구성되겠죠. 하지만 시민사회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면 의원들의 구성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 출신들로 구성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치 엘리트들, 그리고 이제 직능 집단 대표들의 구성을 서로 비교한 것이죠. 영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호사, 판사, 교수, 교사, 언론인, 작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보면 33% 정도. 근데 직능 집단 대표, 뭐 1차 산업 종사자, 노동자, 경영인, 사업가, 군인, 종교인 포함해서 직능 집단 대표가 이제 61%. 그래서 이걸 합치면 33하고 61 합치니까 이제 94가 되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정치 엘리트하고 직능 집단 대표를 합쳐서 120%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특정 뭐 국회의원의 경우 중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의원이 1차 산업에 종사했다가 공공부문에 종사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요 부분하고 이 공공부문 종사하고 조금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전직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높은 100%보다 합이 더 높은 12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치 엘리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37.2%. 근데 직능 집단 대표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3.3%. 물론 이제 이 63.3%는 이 공공 부분 종사자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중첩됐기 때문에 이보다는 실제로 조금 낮겠죠. 그러나 정치 엘리트들이 이제 구성 비율이 이렇게 40%에 못 미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엘리트하고 직능 집단 비율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1대2 정도, 그 다음에 프랑스도 1대2, 전반적으로 1대2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죠. 예외적인 케이스는 네덜란드하고 이태리가 1대 1.3, 그 다음에 1대 0.9니까 이 경우에는 뭐 1대1에 더 가깝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1대2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이전에 1950년대인데 1990년대 후반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면 정치 엘리트들의 이제 비율이 40%에 이르렀고,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죠. 1950년대하고. 그 다음에 직능 집단 대표는 57.5%. 이전에 약 60%였는데 뭐 큰 차이는 없죠. 조금씩 직능 집단 대표가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정치 엘리트가 약간 증가하긴 했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변화를 보면 195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후반에 어떤 전직 출신이 더 증가하고 감소했는가를 살펴보면 고위공직자는 0.4% 감소했고 변호사 판사는 0. 변호사하고 판사는 5% 포인트 감소, 교사 출신은 약 8% 포인트 증가. 전반적으로 정치 엘리트들이 1.8% 포인트 증가했고 반면에 직능 집단 대표는 5.8% 포인트 감소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감소한 직업이 1차 산업, 농업, 어업, 광업 이런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많이 줄었고 대신에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비율이 이제 가장 많이 상승했죠.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변화라고는 볼 수가 없죠. 직능 집단 대표가 한 6% 정도 포인트 감소하고 정치 엘리트들이 한 2%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 교육 수준의 이제 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 6개국의 여성 비율의 평균이 이제 5.8%. 근데 1990년대 후반에는 23.8%니까 18% 포인트 정도 이제 증가했죠. 여성 출신이. 근데 연령별 변화를 살펴보면 6개국 평균이 1950년대 후반에 이제 50세 정도, 1990년대 후반에는 48세니까 이제 큰 차이는 없죠.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변화가 심한 국가가 그러니까 연령이 젊어진 국가, 노르웨이가 54세에서 48세로 많이 젊어졌고, 그 다음에 영국과 네덜란드. 반면에 프랑스는 좀 오히려 나이가 5살 정도 더 많아졌죠. 평균 나이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2세 정도 젊어졌는데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연령별 변화는 연령 변화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의 변화를 보면 학사 비율이
1950년대 후반 6개국 평균이 51.7%, 51.7%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63.3%니까 약 12%포인트 증가했죠. 그러니까 학사 비율, 교육 수준의 변화가 이제 꽤 크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 비율의 변화, 학사 교육 수준의 변화가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났다. 반면 연령 변화는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이 그림 6-5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6-5가 빠져서 여기 넣었는데 여러분 아주 비비 강의 노트에다가 이 6-5가 추가된 거를 다시 올려놓을게요. 물론 교과서를 여러분이 참고하면 되겠지만 교과서가 없는 학생을 위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직업 구성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가장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한 게 어떤 집단이냐, 이 집단이죠. 그러니까 정치인 집단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직업 정치인, 카르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카르텔 정당 이전에도 포괄 정당에도 이제 직업 정치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반면에 이제 가장 급격하게 감소했던 게 이제 1차 산업 종사자들이죠. 그래서 16대, 17대, 18대 이 시기에 보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가장 적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민주화 이후에 13대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집단이 현직 의원 출신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보를 차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현직 의원, 변호사, 교수.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이제 정치 엘리트 집단들이죠. 정치 엘리트들이 거의 지역구 후보의 직업 구성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의 전직을 이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현직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현직 의원들이고 그냥 50% 정도, 그 지역구 당선자의 50% 정도가 현직 의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미국의 경우는 90% 이상을 차지해요. 현직 의원들이. 근데 한국에는 이제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incumbency advantage라고 얘기하는데 현직의 이점이 미국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현직 의원 당선 현직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죠.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어떤 물갈이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제 패배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굉장히 불리한 선거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 특정 정당의 현직 의원들이 대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예를 들어서 21대 총선의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많이 선거에서 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제 미래통합당 현지 의원들이 이제 패배하는 대신 민주당의 도전자들, 그러니까 비현직 의원들이 대거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대신
도전자들의 이제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현직 의원이 줄어들면서 정치인의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현직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정치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 이전 그림과 비교해 보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 한 5%에서 한 8% 정도 차지했죠. 그리고 현직 의원이 한 20%, 15% 사이 정도 차지했는데, 당선자들을 놓고 봤을 때는 현직 의원이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30%, 그 다음에 변호사가 한 8%, 그 다음에 교수가 5%. 전반적으로 정치 엘리트들의 비율, 당선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선자 중에서 이 정치 엘리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의 직업적 당선율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당선됐는가를 보는 거죠. 몇 명 정도가, 10명 중에 몇 명이 당선됐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다. 20대 총선에서 현직 의원의 당선율이 70%라는 건 100명이 출마했다면 70명이 당선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당선율이 높은 게 현직 의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현직 의원의 당선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이처럼 현직 의원의 당선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직자의 이점이 점점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현직자의 이점이 작은 편이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하원 선거에서 한 94% 정도가 재당선돼요. 현직으로 출마한 의원들의 94%가 재당선됐는데, 한국은 점점 현직 의원의 당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당선율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변호사 집단. 그러니까 점점 법조인들이 당선율이 높아지고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전에 살펴봤더니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당선율이 높은 게 정치인이 약 20% 정도쯤 되네요. 정치인의 당선율은 20%. 그 다음에 교수. 그러니까 역시 정치 엘리트들의 당선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다음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는 이제 직능대표죠. 지금까지 살펴봤다는 건 지역구 의원이고, 이제 직능대표의 역할을 담당하는 비례대표 후보의 직업 구성비를 보면, 그러니까 직능대표이기 때문에 소위 1차 산업 종사자나 아니면 노동자, 아니면 상공인, 회사원, 뭐 약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이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면 정치 엘리트들이 아닌 이런 직능대표들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역시 비례대표 의원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들이 검은 실선이니까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이 교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선인데 가느다란 실선인데 상공인. 그러니까 비교적 상공인 출신들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후보 명단에 이제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역시 지역구 의원과 별 차이 없이 이 정치인들,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 시기별로 다르긴 하지만 굵은 회색선 변호사 법조인들 출신이네요. 법조인 출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다면은 정당별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진보 정당계,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죠. 보수 정당계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 그 다음에 좌파 정당은 이제 정의당 계열이죠. 물론 시기별로 뭐 민노당도 있고 통합진보당도 있고 진보통합당,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은 국민의힘, 그 다음에 뭐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뭐 그 전신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은 뭐 원래 엘리트 정당이니까 이런 정치 엘리트들이 많다고 하지만 좌파 정당마저도 정의당마저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정치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교수 집단이죠. 그러니까 좌파 정당,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좌파 정당이 노동당이고 전형적인 대중정당이죠. 근데 한국의 이 좌파 정당은 대중정당의 모습을 띠는 게 아니라 뭐 기존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치 엘리트 정당의 모습을 띠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에 살펴봤던 건 국회의원 후보의 전직 구성 비율인데, 이 그림은 국회의원의 전직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패턴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교수 집단. 세 번째는 회사원이네요. 이 집단. 그리고 20대, 21대는 변호사 집단이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당별로 살펴보면 회사원, 그 다음에 1차 산업 종사자도 있긴 하고, 특히 좌파 정당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종사자가 네 번째로 아주 근사하게 네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세 번째는 회사원 출신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워낙 회사원 출신이나 뭐 1차 산업 종사자들 비율이 작기 때문에 거의 압도적으로 이 두 집단, 교수와 정치인들 집단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전직을 구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성과 연령, 학력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성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에는 뭐 큰 변화가 없죠. 민주화 이후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눈에 띄게 후보들의 그런 연령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3대부터 17대 사이에는 한 60대 중반쯤 됐다가 그 다음에 17대 이후부터는 한 50대 중반 역시 뭐 중장년층이 주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사학위자는 13대부터 주로 뭐 80%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석사학위 이상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석사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근데 사실은 뭐 여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 석사학위를 땄다기보다도 대부분 이제 특수대학원이에요. 특수대학원에서 뭐 서울대 무슨 뭐 행정대학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 돈 내고 뭐 어떤 뭐 친교 모임을 통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석사학위를 따는 사람들 뭐 경영대학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은 그냥 고학위 높은 학위를 취득해서 어떤 간판을 위해서 학위를 따는 사람들 어쨌든 이 그림은 국회의원 이제 여성 비율, 평균 연령, 학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을 보면 거의 뭐 100%죠. 학력을 보면 100%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00%이고 그 다음에 점점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7, 80%가 이제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특수대학원에서 받은 그런 학위 정사를 내서 받은 학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은 국회의원 후보에 비해서 커다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연령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죠.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에 평균적으로 65세에서 55세로 감소했으나 정작 당선이 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55세 정도로. 그 다음에 여성 의원의 비율은 점점 증가해서 10%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 그러니까 과소대표됐다고 볼 수 있죠. 여성들이 과소대표됐고 청년들도 과소대표됐고 그리고 학위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이제 과소대표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한국 유권자들은 이제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고학력자들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죠. 학위가 높은 수준의 학위뿐 아니라 또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 출신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많이 진입하는데 노르웨이를 아까 한번 볼까요? 노르웨이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의 경우에 학사 비율이 25%, 그 다음에 199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2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20%밖에 안 되고 영국은 73%, 프랑스는 84, 73, 68, 평균적으로 63%예요. 근데 한국은 거의 100%에 이르르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석사학위를 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이 학사학위, 100% 학사학위 출신 중에서도, 대부분이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나, 유학파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투표 결정에 이런 학력 인플레이션, 학력을 중시하는 그런 한국 유권자들의 선호가 여기서 잘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처럼 소위 고학력자 출신들이 정말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력에 따른 그런 법안 발의 건수, 그 다음에 학력에 따른 어, 입법 활동을 보면 고학력자라고 해서 법안 발의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더 많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법안 출석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유권자들은 아마 우리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되게 이제 반장하는 애들이 뭐 성적이 좋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렸을 때 뭐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노르웨이 사례에서 봤듯이 어, 학위를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게 노르웨이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데 거의 뭐 4년, 5년 연속 노르웨이가 민주주의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학력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명문대 출신일수록 인맥이 두텁고 또 인맥이 두텁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서로 봐주기를 하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오히려 범죄의 확률만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를 저촉하는 행위를 통해서 걸릴 확률이 낮을수록 오히려 범죄를 더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범죄를 더 저지르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오히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에 전과자 출신이 뭐 한 40%가 되니까 인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균 일반 국민들보다도 범죄자들이 더 많은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300명 중에 100명이 전과자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학력이 높은 그런 후보들이 그런 국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더 잘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입법 성과, 학력이 더 높은 사람이 입법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들보다 더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좀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선율을 보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 당선율을 보면은 13대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보면 당선율 남성의 당선율을 보면 진폭을 거듭하면서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여성의 당선율은 상당히 이렇게 진폭이 크긴 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서 보면 그러니까 좀 청년층의 당선율은 오히려 이렇게 진폭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좀 낮아지는 성향이 있고 50세 이상은 오히려 당선율이 높아지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그 학사 학위자가 점점 당선율이 약간 높아지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석사 학위자도 이렇게 높아지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보통 일반 유권자들의 어떤 특성과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 석사학위, 그러니까 고학력자,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50세 이상들의 당선율이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패턴은 서구 유럽하고 좀 비슷한 그런 측면도 있죠. 서구 유럽에서는 학력, 의원들의 학력 수준이 좀 높아지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에는 뭐 큰 차이가 없었죠. 근데 한국은 뭐 연령이 높아질수록 당선 가능성이 약간 높아졌다가 지금 다시 낮아지는 추세니까. 근데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여성의 당선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성이 이제 의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당선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고학력자들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서구 유럽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과 같이 정치 엘리트 중심의 인물 대결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정당과 시민사회 연결을 약화시킨다. 아까 유럽의 그런 의원들의 전직 구성에서 진흥대표 출신들이 50% 이상을 차지했죠. 근데 한국은 뭐 거의 5%도 안 되니까 그냥 정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키겠죠. 대리인 문제라는 거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치인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일을 시켰는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당이 카르텔화되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경쟁하고 그리고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도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을 얼마만큼 대변했는가를 통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 성과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국정 운영 성과라는 게 상당 부분 유권자들이 엄밀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실체 없는 그 유인 가치를 홍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별로 성과가 없는데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성과를 냈는데도 성과가 없는 것처럼 또 언론이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카르텔 정당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살펴봤듯이 카르텔 정당은 효과적인 국가 경영 이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정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국의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 집단, 그리고 또 국가기관, 들을 포함해서 신뢰도 조사를 했을 때, 국회가 5점 만점에 1.7 수준으로 가장 다양한 집단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치 불신이 심해지고 따라서 정당 출신의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니라
정당 출신이 아닌 비주류 출신들이 오히려 호감도를 높은 호감도를 얻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안철수 씨,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 씨가 잠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했고, 그리고 또 21대 총선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이런 비주류 정치인들에게 이제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당 정치가 이제 개인화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정당이란 것은 하나의 브랜드 네임을 제공하는 거죠. 영국의 경우 노동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피는 정당, 그 다음에 보수당은 상류 중산층과 그 다음에 고소득자, 사회적인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권자들 투표를 할 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부합하는 정당을 투표하면 되는데, 정당 정치가 이제 개인화되면서 어떤 개인적인 이미지나 매력을 보고 투표하게 되면, 근데 개인적인 이미지나 매력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오랜 동안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그 미디어에 의해서 형성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직업적인 아니면 계층적인 그런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언론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형성된 가짜 이미지를 보고 투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서적인 정치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정당이 정책을 두고 대결하고 서로 선명한 정책 입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양극화가 일어난 거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인 입장 차이는 별로 없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대치하는 상황.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뭐 정책적인 입장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 두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양극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당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당의 역할이라고 하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대변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당들이 의회에서 서로 제도적으로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당들이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양분화시키고 또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런 감정적인 대립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을 양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런 정당들 중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자신들에게 지지를 보낸 유권자들을 정책적으로 대변하고 또 심판받는, 그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후보의 어떤 이미지, 실체 없는 유행 가치를 홍보하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정책적으로 해를 끼칠 후보에게 투표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 그런 후보에게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정당 정치를 복원하는 거죠. 정당 정치를 복원한다라는 뜻은 정당들이 정책 대결을 하고 정책적인 브랜드 네임을 제공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정책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경쟁의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정당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왜냐?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정책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국은 정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어떤 정책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들이 아니라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직업 정치인들, 정치 엘리트들이 한국의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작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그런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고 결국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권력 나눠먹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심각한 이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수고했습니다.